크립토는 한 달마다 IMF가 있는데 제 유튜브는 센트라로 인해서 거의 센트라 전과 후로 나뉘어져요. 한국의 블록체인 업계가 뜬 계기는 이더리움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에요. 예. 네. 스마트 컨트랙트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은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비트코인이 굉장히 후판적인 분들도 달러보다는 다른 자산들이 오르지 않을까. 예. 광풍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1억은 간다. 얼추 비슷해요. 썸데이. 네. 네. 네, 코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가 원래 늘 셋이 있었는데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도면 다 아실 것 같고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유튜브에서 소소라는 이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소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소소가 이제 쏘쏘하다 할 때 SOSO잖아요. 네. 나는 그냥 아니, 쏘쏘한 사람이다. 아.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네. 나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약간 이런 거 겸손하시네요. 기억하죠. 이거는 나중에 끼워 맞춘 거죠, 사실. 원래 낙금보다 행운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업계에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버셨어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다른 어떤 상품에 넣었던 것보다 수익률은 굉장히 좋죠. 네, 소선님하고 저는 이제 2017년 말, 18년 초에 이제 처음 만났는데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뭐 진짜 잘 됐었던 때도 있고 진짜 뭐 한없이 1년 내내 하락만 됐던 적도 많이 있었고 예. 멘탈 강화가 굉장히 돼가지고 그렇죠. 크립토 하다가 약간 주식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립토는 한 달마다 IMF가 있는데 주식은 너무 평온하다. 막 마이너스 5%라고 해서 막 코스피 기록적 하락 이러는데 나는 왜 아무렇지도 않냐. 네. 코로나급 경제 위기 크립토에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네, 있는데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있죠. 그러면은 크립토 투자하시기 전에는 또 네. 주식 투자나 뭐 다른 투자도 하셨었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의사 활동을 했었으니까 의사회사에서는 그 얘기가 있어요. 가장 좋은 재테크는 재테크를 안 하는 거야. 아, 네네. 재테크 하지 말라는 주변 얘기를 많이 듣죠. 예. 근데 실제로 코인 하시는 분도 좀 꽤 많이 만났어요. 의사분들 중에서 네. 건강검진을 하러 왔는데 회사에서 보내준 거니까 코빗이라고 이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빗 다니세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권리 상담 거의 얘기. 권리 상담 받네. 그래서 비케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소소님이 예전에 공중보건의로 지리산에서 계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기사를 원래 잘 안 봐요. 근데 네. 어쩌다 우연하게 이더리움 기사를 봤고 뭐 비트코인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네. 사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낮았던 상황이었고 네. 근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읽고 이더리움 자체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네.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은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 그러면 장난 삼아 좀 돈을 투자해봐야지. 제가 이더를 들어갔을 때 차트예요. 그래서 이더가 원래 이제 2017년 초만 하더라도 10,000원대였거든요. 예. 지금 몇 년도죠? 이게? 2017년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5월 말에 들어갔고 제가 투자했을 때가 한 33만 원 요 정도에 투자를 했어요. 5월 32만 원. 네. 네. 4월 말에 56,000원이던 게 예. 지금 6월, 7월 막 50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10배 정도. 제가 5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존버나 이런 걸 잘 못했어요. 네. 굉장히 개미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네. 떨어지면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에다가 물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퇴근만 하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코인마켓에 가서 1위서부터 100위까지 계속 공부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한국에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미국 쪽 커뮤니티랑 많이 얘기를 했었고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투자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니오 그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가 거기서부터 수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원래 의사 출신이시니까 네. 그만두고 코인 쪽으로 완전히 발을 담그기까지 되게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생각보다 고민을 오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대학을 이제 공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학창 시절에 IMF 겪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선호도가 굉장히 극에 달했던 그러다 보니 의대 선호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의대를 간 셈이죠. 어쩔 수 없이 의대도 가요? 다들 가고 싶어서 안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재능을 따지면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 건데 그것보다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게 욕망이 되게 있었고 블록체인을 우연히 만나면서 터지지 않았나. 운이 좋게도. 유튜브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네. 나랑 얘기하는 할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라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나랑 얘기를 하자.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약간 교육 콘텐츠가 초반에는 좀 주였고요. 예. 이것도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 직원 사람들을 상대로 초반에 이제 좀 예. 알려졌던 게 예. 점차적으로 좀 유명해졌던 예,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불장이 오면서 그 자산이 좀 많이 늘었었어요. 그때는. 예. 그때 최고가 몇 프로? 너무 그 부분을 파고드시려고 그러네. 예. 이제 과거에 어떤 투자했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가장 뭐 기억에 남았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사실 찾아보면 아픈 기억인데 이게 제가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들 순서대로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지운 영상들이 꽤 돼요. 문제가 되는 영상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웠어요. 하나는 영상을 제가 찍었던 시점과 코인을 사는 시점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네. 가장 많이 지웠던 이제 영상들이 센트라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왜 지우셨어요? 제 유튜브는 거의 센트라 전과 알고 후로 나뉘어져요. 센트라로 인해서 제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국에서 다단계로 풀렸던 코인이고 네. 센트라가 봤어. 뭐냐면은 네. 센트라 이 카드를 발급해주는 코인이었어요. 네.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크립토 밸런스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네. 거기가 이제 마스터카드 아니, 딱 로고를 네. 썼었죠. 되게 괜찮은.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뉴욕 검찰한테 고소를 당한 거죠. 예. 대표랑 임원 한 명이. 예. 그래서 니네가 허위 광고를 했다. 음. 그게 기소당하자 이 회사의 카드 결제 시스템과는 별개로 예. 회사 자체가 사실상 스타트업이다 보니 예. 셧다운이 됐고 예. 사실 투자자들은 그 한 건 때문에 돈을 다 날렸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되게 좀 안타까운 거는 이 회사가 사실은 기소를 당한 게 아니고 예. 대표랑 임원이 예. 당한 건데 예. 마치 완전히 이제 회사 자체가 셧다운이 돼버린 거 사실상. 예. 어떻게 보면 호구 중에 호구가 잡힌 거죠. 그대로. 다단계로 코인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ICO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좀 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나는 코인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네. 그걸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대신 구매대. 투자, 구매대. 구매 대행을 해주는 게 구매대. 어떻게 보면 다단계인 거예요. 그 안에는 중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내거나 아. 실제 엄청나게 2018년에 그 장이 되게 불장일 때 잠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예. 강남 역삼은 한 빌딩 건너 다른 빌딩에는 예. 코인 다단계 업체가 있었어요. 상기의 단천에 이제 그 알 사건도 있었죠. 그 할 때 이제 나왔던 코인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좋게 나왔나 보죠? 아니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뭐 100억을 벌었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아트트라고 분이 이제 자산 자기가 300억인 걸 인증을 하고 그 알에서 이제 촬영을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알 촬영팀의 촬영 의도는 이게 굉장히 나쁜 위험하다. 거다. 이 아트트가 2시간 만에 리플로 몇 억을 번 걸 인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송이 약간 거기 나왔던 방송 같은 거기 거예요. 나왔던 코인들이 갑자기 이런 코인이 좋은 코인이다 하면서 보여줬던 게 이제 퀀텀 퀀텀 매디블러. 매디블러 이걸 투자했다. 네. 이러면서 그날 다음에 이제 상기의 난이 일어났었던 거고. 그렇군요. 전 사실 해외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 네. 되게 얼리 어답터가 데리고 와가지고 옛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네.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는데 네. 이제 한국 버전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예 지금으로 치면 화성 얘기죠. 가- 2년 전밖에 안 됐는데도 그때 시작해서 남아 있는 아, 분들이 많지 그럼요. 않아요.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마켓이고 한 달에 한 번씩 IMF, 3달에 한 번씩 코로나 사태 정도급이 일어나는 업계여서 2년 전 얘기면은 뭐 네. 금융시장으로 치면 1960년대부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네. 한국의 이 블록체인 업계가 뜬 계기는 이더리움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맞아요. 아니라. 이더리움이에요. 예. 네. 그 비트코인은 코비드 2013년에 생기면서 이제 뭐 이제 손쉽게 사는 방법이 생기긴 했지만은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막 뜨겁게 달가오르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한국에는 비트코인에 믿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한국 실제로. 이더랑 ICO 뭐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더리움 러버였고 네. 지금도 물론 믿지만 네.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해졌고 네. 특히 지금 같은 사회 형상,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이 원래 나왔던 게 리만 사태가 일어나고 그쵸, 네. 한국에서는 리만 사태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죠. 그쵸, 근데 네. 미국에서는 엄청난 쇼크였고 네. 그 다음에 양적 완화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을 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게 기존 경제에서도 너무 이제 대담한 발상. 네. 이거는 말이 되냐 이게. 그쵸, 약간 예. 이런 비판을 받았었고 네. 그 비판을 이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네. 우리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다. 네. 우리는 한정돼 있는 거를 점점 더 적게 채굴될 뿐이다. 네. 라고 비트코인 나왔고 네. 그 지금 시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맞아요. 터졌고 네. 양적 완화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네.
거의 그냥 돈을 살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비트코인이 탄생했던 것과 완전 반대되는 다시 네, 그쵸. 이게 10년 만에 다시 나타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약간 그런 철학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이데올로기 싸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는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쵸. 장기적으로. 네, 네. 네, 모든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저희도 네. 심지어 기존의 비트코인에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도 네. 이제는 달러보다는 다른 자산들이 오르지 않을까. 네. 근데 그 중에 가산 자산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을 굉장히 그쵸. 조심스럽게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유통량이나 스탁 투 플로우 혹시 보셨어요? 지난번 봤죠. 방송에. 예. 봤죠. 그 이론에 의하면 이제 비트코인 6만 5천 건 가야 되니까. 8천만 원. 저는 항상 그 영상 실 때 그 얘기를 해요. 1억은 간다. 얼추 비슷해요. 썸데이. 예, 예. 네.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떤 광풍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럴 때 미국 중국에서 정말 큰 시장에서 알트코인의 가능성이라든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가능성이 이게 발견됐을 때가 진정한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닌 정말 큰 태풍이 IT 버블 같이 굉장히 큰 게 올 거고 이때의 가격은 정말 광기일 건데 알트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지만 비트의 가격도 굉장히 광기로 오를 거다. 그 광기가 한 대충 1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또 얘기하려고 했었던 네. 것 중에 이게 사실 있었잖아요. 투자에서 굉장히 유념할 중요해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각각의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냐를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업계에 크게 있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제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ICO 프로젝트겠죠. 그다음에 거래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마케팅 회사, 그다음에 뭐 인플루엔서가 있을 거예요. 이 니즈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나도 어떤 크게 거야? 보면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는 스캔 프로젝트가 있고요. 하나는 제대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스캔 프로젝트는 한탕하고 내가 돈을 화끈창 빼야지. 개발을 위주로 우리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프로젝트들은 우리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 니즈가 서로 다르고 병행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거 넣었다가 내가 팔려고 할 때 팔면 돼.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가 스캠인데 가서 얼마를 돈을 뺐대. 그런 프로젝트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도시전설이에요. 당신이 투자한 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센트라 같은 거. 는 이것도 방송으로 얘기는 안 할 텐데 저는 아직도 사실 프로젝트 자체가 스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운영진이 허위가 모랄리티가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운영하면서 굉장히 나이브하지 않았나. 허슬링을 너무 했다. 미국의 애초에- 연방법을 무시한 채. 애초에 홍콩 같은 데 했으면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회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해요. 거래량을 늘리는 거예요. 대형 거래소들이 하는 것처럼 신규 상장을 해주고 그 상장이 어느 정도 펌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미들이 거래를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호재가 있으면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거래량이 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도박장 거래소들이 있죠. 이렇게 지갑 닫아버리고 굉장히 적은 물량만 들어와서 무조건 펌핑을 시키는데 누가 그걸 돈을 벌었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는 모르고 결국은 거래소는 펌프앤덤프를 유도하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마케팅이 되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그렇죠. 투기성을 극대화하는데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 상승인 거죠. 그렇죠. 예. 투자자는 난 단순히 돈을 벌면 돼.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거래소랑 프로젝트는 당신들은 돈을 뺏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 사이에서 절묘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 회사의 인플루엔서는 사실은 같은 건데 마케팅 회사는 그냥 돈을 받고 마케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플루엔서는 약간 달라요. 그냥 돈을 받고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단계 같은 느낌이죠.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마케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정말 좋은 프로젝트는 마케팅에 돈을 많이 안 씁니다. 스캠 프로젝트일수록 마케팅에 돈을 많이 써요. 그러면 딜레마네요. 내가 돈을 받고 홍보를 스캠을. 해주면 결국 이거는 스캠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소소님이 직접 투자하신 코인들은 또 아낌없이 홍보를 또 하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위험이죠. 내가 보기엔 여기가 좋아. 그렇죠. 근데 진심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같이 투자를 해주면 가격이 오르잖아. 약간 그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 거지. 내 돈이 묻어 있기 때문에 떳떳해요. 최소한 내가 사기치는 건 아니다. 네. 블록체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면은 네. 결국 블록체인이 제공해주는 그 솔루션은 네. 이제 탈중화된 솔루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은 모든 걸 대부분 다 중화화된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탈중화된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쓰라는 게 이제 이 세상에 내놓는 어떤 하나의 그 솔루션 오퍼인 건데. 근데 네. 저는 세상이 네. 이분법이 아니라고 봐요. 탈중화와 중앙화는 네. 사실은
저 끝에 약간 우파와 좌파처럼 저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거지만 이 중간에 있는 중도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탈중앙화만의 장점도 있어요, 분명히.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반쯤 탈중앙화. 미래 사회는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믹싱된 형태일 거다. 두 가지는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을 거다. 서사님 평소 성격도 좀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반 이런 거 좋아하는? 저는 반반 사죠 항상. 네. 반반 투자. 피자도 항상 하프앤하프 사시고 피자는 짬뽕 짜장. 짬짜면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입니까? 투자만. 투자만? 네. 투자만. 뭐 한국 코인업계의 과제? 코인업계 과제는 그거죠. 한국은 일단 기술 격차가 있어요, 솔직히. 미국이랑 중국이랑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은 완전 다른 세상이고요.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블록체인 업계에 기술 업계에서. 격차 있다고 네, 말씀하시는 네. 거.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애초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내려가 있다? 당연하죠. 맞다.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든지 개인이든지 대형 VC들, 벤처 캐피털들이 어마어마한 조 단위 돈을 맞아요. 밀어줍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잘 된 게 뭐냐? 게임이에요. 왜냐? 게임은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빠르게 뽑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점을 얘기하면요. 한국은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보다 훨씬 높아요. 블록체인에 대한 기반이라는 기술, 진행 정도가 한국은 뭐 이미 대형 거래소만 해도 뭐 4-5개의 대형 거래소 원화 입출금이 자유롭게 가상계좌로 되는 거래소가 있고 코빗 포함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한 나라죠.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VC같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롱텀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그거는 된다. 문화적으로 뭐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네. 기술 격차를 인정하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한국만의 장점은 정말 이 국민들의 이 신기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고 이걸 유지하기 때문에 저는 D앱이 만약에 하나라도 킬러 D앱이 나온다면 상부에 시작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D앱 쪽에 그나마 전 세계에서 그나마 가장 강점이 있는 건 한국이다. 전통금융학에게 궁금한 사항 얘기할까요? 지금 너무 시간 시간이- 넘게 얘기했어. 이걸로 이 두 개를 쪼개야 될 것 같아요. 디파이 다음에 얘기할까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네, 분량이 제가 너무 왜- 많은데 왜냐면 스토리가. 지금 저희가 사실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디파이 얘기인데 디파이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세요.